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성분입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의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화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화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팩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요.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5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2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3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이만큼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수명은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어요. 요즘 들어 자고 나신 뒤 개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보다 깊게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건강한 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은 우리 신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랜디 가드너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신체 회복과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한 유지예요. 이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또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나 아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와요.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과 조직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신 뒤에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근육의 회복을 도와요. 또
수면 중에는 이 심박수랑 혈압이 낮아져서 우리 몸의 심혈관계에 휴식도 주고 이로 인해서 신체 전반적인 회복이 또 촉진이 되죠. 또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활발히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싸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보호막, 그리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방어력도 증가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신체 회복이 느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줘요. 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중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수면의 기능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깨어있을 때 학습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부나 일을 할 때 밤에 충분히 잠을 자면 다음날 더 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밤을 새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한 날은 자꾸 실수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이러한 경험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 신경 전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돼요. 이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학습한 뒤에 우리가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특히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 수면의 기능은 우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수면은 체중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먼저 깨져요.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증가하게 되죠. 이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강해지고 또 과식을 하거나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반대로 수면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할 수가 있고 야식을 찾게 되는 일도 늘어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증가도 유발하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수면,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들어들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진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일찍 깬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근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면이 단축되는 이유,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호르몬 변화예요. 이 신체가 노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중에 일종이에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힘들어져요. 이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성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직구로만 구매해서 드시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처방전으로도 병원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성의 경우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또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에 전보다 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주요한 호르몬으로서 그 변화가 수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에스트로겐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 몸의 이완과 수면 유도를 돕기도 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이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폐경기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홍조, 발한, 불면증 이러한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증상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변화예요.
우리의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해지고 저녁에는 또 일찍 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밤 시간 동안의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 때문이에요. 요새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랑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요인도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 은퇴하신 뒤에 일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수면에 방해가 돼서 잠을 자도 깊게 잘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불면증이 있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불면증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수면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영향은 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수면장애로 발생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중력 저하예요. 잠을 설치고 나면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일단 떨어져요. 또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도 할 때 쉽게 집중할 수가 없고 작은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에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분이 쉽게 변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불안감도 자주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세 번째, 신체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신체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놀라신 분도 계시죠. 잠을 못 주무시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뿐 아니라 근육과 우리 관절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만성적인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건강에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질 좋은 수면의 첫걸음은 바로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잠을 깊게 자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환경이 좋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침실은 어두운 환경이 가장 좋아요. 온도는 적당히 시원한 상태도 유지하는 게 좋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서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수면 질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이 편안해야 몸이 잘 휴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소음도 많거나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잠을 깊이 자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깊은 수면을 위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이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죠. 수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예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신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를 작게 줄여놓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것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데 밝은 불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잠자기 1시간 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수면을 도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네 번째는 카페인과 술이에요. 커피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커피 한 잔씩 하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우리 몸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분 많이들 계시죠. 술은 처음에는
이완작용으로 잠에 드는 것에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이 술이 체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 대사 부산물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불쾌한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무시면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잠을 취하려고 해도 쉽게 잠이 안 들고 잠드는 텀도 길어지고, 잠을 단지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이 주무시기 전에 커피나 술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아니면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카페인이나 술은 우리 몸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잠들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삶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간단한 안정제나 수면제도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업무의 질이나 삶의 질을 좋게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 전에 다양한 식품의 도움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에 우리나라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리스트 중에서 수면의 질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감태 추출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강 주정 추출물, 세 번째는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서 락티움 성분, 네 번째는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불만, 다섯 번째는 이제 아시아간다 추출물. 이렇게 현재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을 넣어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라임과피 추출물이라는 식물 소재 성분도 나와 있는데,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기전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임상실험 대상 대조군 약을 일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하지 않고 이 졸피된 성분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국내에 허가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한 식품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처방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 또한 처방약보다는 당연히 적고 안전하죠. 그래서 수면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은 처방약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습관, 패턴,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 스스로의 관리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차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